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손영동 한양대 융합국방학과 초빙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그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사이버 공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남북 간의 긴장, 화해 무드와 상관없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될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혼란을 표적으로 하는 가시적인 사이버 공격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을 통해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행위를 외화벌이의 창구로 활용하며 경제 제재의 그물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 정권 유지와 대량 살상 무기 운용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그 우려되는 바가 몹시 큽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과 대응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손영동 한양대 초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융합국방학과 손영동 초빙 교수입니다. 목차는 디지털 혁명과 국가안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현황,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응인데 대응을 국가 사이버 안보 현주소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국가안보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디지털 트윈의 아주 대표적인 그 이미지인데요. 삼성전자 뉴스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디지털 혁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2016년 10월 3월 인터넷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어요. 미국이죠. 그래서 빨간 부분이 이제 공격을 당해서 서버가 다 다운된 건데 약 1200개 사이트가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은 2013년 7월 에드워드 스노든 NSA에 근무하던 그 요원이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안보국이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16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전체로는 이제 38개고요. 16개 정보기관이 있는데 전부 다 사람의 몸처럼 딱 구성되어 있잖아요. 눈에 해당하는, 귀에 해당하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귀에 해당하는 건데 국가안보국이 이제 귀에 해당하는 정보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감시를 해왔다고 그 내부자가 폭로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공급망 위협입니다. 공급망 위협 간략하게 동영상을 한 30초 정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군이 좁쌀보다 작은 컴퓨터 칩을 만들어서 미국 기업을 노리는 산업 스파이용으로 사용했다. 미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자 미국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아마존과 애플 등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중국의 스파이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2015년 한 자회사의 서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의심스러운 칩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중국군이 칩을 연필심보다 작게 만들어 중국 서버 제조업체의 마더보드에 삽입했고 이 마더보드가 미국에 기반한 서버 판매 회사인 슈퍼마이크로를 통해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공급망 공격이라고 해서 해킹 수법 중에서는 아주 흔한 수법이고 다만 탐지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슈퍼마이크로는 서버 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로 불릴 정도로 큰 업체입니다. 미국 당국의 수사 결과 30곳 넘는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또 다른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이 믿을만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방금 뉴스 보시면요. 이게 2018년 10월 뉴스인데요.
이때가 이제 그 하웨이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디지털 혁명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 디지털과 국가 안보는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가를 보시면은 디지털 혁명에 따라서 이 안보가 지금 안보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크라우스 슈밥 그 세계은행 그 총재가 이제 이야기한 게 이 세 가지를 꼽은 게 첫째가 분쟁의 복잡성입니다. 그 전통적인 전투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중첩되어서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것은 선형과 비선형이 합쳐져서 복합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호한 경계입니다. 전쟁과 평화, 전투원과 비전투원, 폭력과 비폭력, 이 경계를 딱하니 이렇게 경계를 짓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새로운 공포입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이제 새로운 공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폭력을 위임받은 국가 행위자만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폭력 집단도 범죄 집단도 있지만 이제 뒤에 숨어서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복잡성, 모호한 경계, 새로운 공포 이런 부분들은 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진 위협이라고 해요. 만들어진 manufactured risk라고 해서 만들어진 위협 혹은 만들어진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2014년 2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이 용병을 씁니다. 용병을 쓰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군인 같기는 한데 식별자가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식별자도 없고 완전히 그 IT로 무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에 사람들도 아주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 용병들을 쓴다는 거죠. 이때도 물론 공격이 사이버 공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앞으로가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신무기 크게 네 가지를 보면 우선 두드러지는 게 드론입니다. 지구촌을 대상으로 전투 영역이 불분명하죠.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을 탑재한 공격용 드론을 띄워서 테러리스트를 살상을 하고 또 이란의 그 군사 사령관을 이제 폭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또 사례 하나가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이죠. 후티 반군은 사우디 정유시설, 생산기지, 석유 생산기지, 항만, 공항 이런 데 이제 군집 드론 공격을 19년도에 상당히 여러 차례 군집 공격을 실행을 합니다. 군집 자폭 드론을 이제 수십 대를 한꺼번에 띄워서 하니까 이 그 레이더가 잡지를 못해요. 고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드론이 이제 그 안보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EMP탄이라고 해서 그 핵이 폭발할 때 나오는 그 고출력 전자기파로 마이크로칩을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남한에 EMP탄을 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 상공에 터뜨린다면은 우리 그 스마트폰의 칩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그 무용지물이 되겠죠. 최근의 사건은 작년 11월 달에 중국군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극초단파 이게 중국군의 비밀무기라고 하는데 이 극초단파를 쏘아서 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지럽게 하고 구토를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15분 만에 그 물러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 로봇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물론 가장 앞서가는 곳은 미국이겠죠. 공격 대상을 스스로 감지, 추적, 파괴,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인 경계 등의
군사 기술 혁신과 연계해서 이제 자율 로봇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특히 이제 뭐 DMZ 같은 경우는 설치를 이미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되어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대놓고 깔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충분히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또 이게 또 빨리빨리 문화에다가 인구 절벽이 있어서 군이 지금 점점 줄어요. 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자율 로봇을 군에서 도입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론과 지향성 에너지 무기, 자율 로봇 이런 부분들은 주로 국가 행위자가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비국가 행위자가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 네 번째가 가장 이제 위험하고 앞으로도 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이게 국가 행위자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집단, 테러 집단 혹은 이제 아주 똑똑한 개인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입힐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익명성이라든가 책임 식별 문제 등으로 해서 공격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해요. 군사적으로도 공격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죠. 공격을 하고 그거를 추적해서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의 그 개념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사이버 공격이라는 걸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국가가 국가를 공격을 하면은 사이버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가 국가를 공격할 경우에는 사이버 테러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가 사회를 교란시킬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이버 교란이라고 하고, 정보 수집은 사이버 첩보라고 하고, 암호화폐 탈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이버 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행위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은 전쟁 양상을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첫째가 전장 공간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선형적이었어요. 영토를 점령한다거나 자원을 점유한다거나. 근데 여기서 비선형이 포함돼서 사이버 공간을 미리 선점하고 지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장 공간이 이제 뭐 육지에서 해상에서 이런 게 아니고 육해공 우주 사이버 공간이 한꺼번에 다 전장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제5의 전장이라고 하고, 저는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제6의 전장이 인식의 공간이거든요. 사이버 공격을 시스템, 서버라든가 사이트를 공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직접 공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지 공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인지 공격, 시멘틱 공격, 인지 공격은 앞으로 굉장히 고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투 비용 절감입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고 전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이나 군사적으로는 이 정밀 타격, 신속 기동 이 2가지가 이제 핵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스마트 무기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동시에 노리는 이런 공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마트 공격이라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드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군사적 드론만 생각하시는데, 군사적 드론이 아니고 장난감 드론에다가 GPS 붙이고 그 폭약이라든가 이런 가스 같은 거 실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드론 조작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드론이 위험한 것은 안면 인식 시스템을 깔아놓는다는 겁니다. 깔아서 공격을 하면은 그 사람만 정확하게 가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EMP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악성 코드가 여기서는 가장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함께 노리는 그런 공격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에너지, 교통 인프라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첨단 기술이 융합이 됩니다. 디지털이 물론 메인이 되지만 이 기술력이 나날이 이제 발전을 하니까 재래식 군사력의 효용성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 생명, 나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로봇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로봇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한 그 억지력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상호 이제 상호 확정을 해야지 그 합의가 되는데, 이런 이제 첨단 기술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이게 확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억지력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더 커지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수행 주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행위자에 비국가 행위자가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테러 집단, 범죄 집단, 해커 집단이 그 국가의 프락시로 활용되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행위자뿐만이 아니고 비인간 행위자가 또 전쟁에 개입이 됩니다. 인공지능, 자율로봇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의도적 위험도 있지만 비의도적 위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에러라든가 또 사람의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본질은 같다는 거죠. 크라우제비츠가 이야기했던 전쟁은 다른 수단의 정치이고 정치는 결국 다른 수단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전쟁은 폭력적 수단을 이용한 군사결적, 즉 선멸을 이야기하고요. 정치라는 것은 비폭력적 수단을 이용한 심리적 강요나 설득, 강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멸과 강압인데, 전쟁과 평화도 이렇게 방향은 다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느냐, 점점 전쟁 쪽으로 가까워지고, 이게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죠. 지금 지난 13년 동안 일어난 큰 사건들 한 10개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에스토니아는 뭐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한 사건이고요. 디도스 공격입니다. 사이버 공격. 이는 조지아 공격이고, 조지아를 공격할 때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3주 전부터 이 조지아의 인프라를 초토화시킵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공격해서 제대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못하게 해놓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77 디도스입니다. 77 디도스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뭐 당시 2009년도에 77 디도스 사건을 거의 저는 77 디도스 사건을 한반도 사이버 전의 서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그 사이버 보안,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의 이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된 그때가 2009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란의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로 이란의 그 핵시설을 폭격을 합니다. 핵시설을 공격을 해서 그 이란의 원심 분리기를 망가뜨리는 이 공격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고요. 2014년에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그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러시아가 이때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서 여기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력 부분인데요. 에너지 부분을 공격해서 키예프라든가 다른 지역에 정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십만 가구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사이버 공격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4년 소니 픽처스 영화사를 공격을 합니다. 이 북한 소행이고요. OMP 미국의 그 인사관리처를 공격해서 해킹을 해서 그 정보들을 다 빼가는데, 이 소행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8,100만 달러가 탈취가 되는데, 이 부분은 북한 소행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은 북한이고, 낫페티아의 표적 악성 코드 공격은 러시아고요. 2018년에 코인체크라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의 한 6,500억 원이 틀립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한 소행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안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 표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보다 더 잘 요약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 경제에서 2017년 10월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이 부분들을 여기서는 한 11개 정도라 지금 11번째는 요걸로 지금 막아놨는데요. 11번째가 이제 국방망 해킹 사건입니다. 2009년 7월 7일 청와대 국회 네이버 미국 이래서 한 23, 4개 사이트를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웠죠. 전부 다운이 되니까. 그리고 거의 똑같은 공격을, 유사한 공격을 2011년 3사 디도스 공격을 한 번 더 해요. 이때는 이제 미국을 빼고 우리나라만 공격을 하는데 이때 대거 국방 사이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한 악성 코드로 공격을 했을까? 한 1년 반 후에 공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사한 악성 코드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11년 4월 농협, 12년 6월에 중앙일보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지는데 2014년 320 사이버 테러입니다. 이때는 뭐 디도스 공격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320 사이버 테러라고 그냥 그렇게 명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는 6개 기관을 집중 타겟으로 잡았는데 KBS, MBC, YTN 그리고 신한은행, 농협 뭐 또 하나 은행이 있는데 은행 세 곳과 언론사 세 곳을 방송사 세 곳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전산망을 이제 마비시킵니다. 이때 피해액만 산정을 한 게 한 9천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봤을 때 금액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320 사이버 테러입니다. 그리고 6.25 테러가 있었고 이거는 북한이 이제 미국 소니 픽처스를 공격한 거고요. 그해 12월에 수력원자력을 또 공격을 합니다. 수력원자력을 해킹을 해서 그 자료를 뺐다고 하면서 이거는 좀 실패한 공격인데요. 실패를 하니까 이제 심리전으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때는 북한이 그 대남 심리전을 아주 과감하게 펼치는 2014년 12월에 한국 수력원자력 그 해킹 사건입니다. 그리고 15년 10월에는 지하철 1, 2, 3, 4, 5 그다음에 또 국가기관들을 또 해킹한 사건인데 이때 서버를 제대로 이 해킹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캐치를 못했으면 아마 지하철도 한번 멈춰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1월에는 뭐 투트랙 스피어 스미싱 그전엔 주로 이제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서 그 무작위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래 뭐 만약에 이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다 이제 그 표적 해킹을 하거든요. 뭐 전사민 교수님은 아주 주 타겟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투트랙이라는 것은 표적을 삼고 그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메일을 보내요. 악성 코드가 없는 메일을 보내고 리스판스가 오면은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 고위직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당시 보시면은 이게 중국 내 북한 해커 근거지가 있어요. 북한은 인터넷망이 2개밖에 없습니다. 라인이. 중국을 통하는 것과 러시아를 통하는 것과 트랜스텔레콤과 그 차이나 유니콤 그 2개밖에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인터넷망이 그냥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중국에서 많이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2016년, 2017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말레이시아 쪽입니다. 말레이시아라든가 베트남 쪽에 또 하나의 근거지가 있었는데 2017년 2월에 김정남이 암살되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 이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까지 이렇게 다 펼쳐서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북한 근거지, 중국 내 북한 해커 근거지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마음 아픈 사건인데요. 이게 2016년 8월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망이 해킹이 돼서 무려 보시면 235GB. 우리나라 군사 정보는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원래 해커들은 정보를 빼내고 빠져나가면서 흔적을 지우거든요. 흔적을 지우는데 이때 약 한 25% 정도 흔적을 못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뭐가 빠져나갔는지는 25% 정도는 알아요. 나머지 75%는 뭐가 빠져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해커들도 얼마나 빨리 처리하려고 했으면은 흔적을 지우고 나가는 거는 뭐 해커들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흔적을 못 지우고 나갔다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게 빠져나간 걸 A4 용지로 봤을 때만 해도 한 1,500만 분량이 됩니다. 1,500만 쪽 분량. 이 정도면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기밀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이런 아주 보안 체제가 굉장히 단단해야 할 국방부가 이렇게 떨렸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답답했던 게 이렇게 큰 사건이 나고 우리나라는 사과를 안 해요. 국방장관이 머리 숙이 저걸 본 적도 없고, 이때도 사과하는 사람이 뭐 원스타라든가 뭐 사이버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그때 한 게 너무 지금도 이제 마음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유엔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주목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과 2020년 4월을 물론 2018년에도 잠깐 나왔지만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19년과 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환적을 통한 원유 수입, 석탄 수출, 무기 판매 뭐 이런 것도 위반을 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사이버 공간을 불법 외화벌이와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동원을 하고 있어서 안보리가 추가 금융 제재를 할 때 북한 사이버 공격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실태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오히려 유엔이 물론 이제 미국이 부추겨서 하겠지만 유엔이 이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굉장히 이제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밝혀진 내용이 해커로직 라자루스입니다. 그리고 공격 총괄 정찰 총국이 이제 부각이 되죠. 정찰 총국은 2017년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4차례를 해킹을 했는데 이 모두 이제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이라고 국정원이 지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주로 표적을 찾아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좀 생각을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시내버스 앱 해킹입니다. 2019년 2월이죠.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 탈취를 하더라는 거죠.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을 왜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유포 과정을 이런 악성 코드가 있었다.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게 아니고 외국 보안업체가 발표를 했어요. 메가피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북한 버스의 해킹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그 특정 소수, 주로 이제 고위층이라든가 지식인층, 그리고 이제 탈북민을 대상으로 공격을 해왔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우치게 되는 거죠. 불특정 다수로 해킹을 온다는 겁니다. 그 특정 키워드가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파일 중에서 특정 키워드가 일치하면은 원격 서버로 전송을 하는데요. 이 원격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 미국, 인도네시아, 칠레,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런 곳에 8곳과 한국 3곳, 11곳의 서버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북한으로 다 빼갔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버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관련 동영상입니다. 전주와 광주를 비롯해 몇몇 지역의 시내버스 앱이 해킹됐습니다. 이 앱을 깔면 개인정보나 이처럼 특정 단어가 있는 파일이 다른 서버로 빼돌려지는데 누가 왜 유포했는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보안 업체 메가피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전주와 광주, 대구 창원 버스 앱 등 지난 2013년과 2017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지역 버스 앱 4개가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앱들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플러그인이 추가로 깔리는데 특정 단어가 포함된 파일을 검색해 다른 서버로 빼돌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단어는 40여 개로 국정원, 청와대, 대통령 통일부 등 정치적 단어는 물론 대장, 중장, 소장, 연대, 대대 등 군사 용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지난 8월 자신의 구글 개발자 아이디를 해킹한 누군가가 몰래 악성 플러그인이 포함된 특정 버전 설치 파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대검찰청 등이 이런 첩보를 바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유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빼내려는 정보의 내용으로 봤을 때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면서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버전의 앱들은 뭐 뉴스도 보시면은 전문가들은 뭐 북한 소행이다,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참 이런 짓을 누가 하겠어요? 이거 돈벌이도 안 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FBI에서 미국 FBI에서 북한의 해커 박진영을 수배 공개한 이 지금도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게 다 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FBI가 GRU라고 그 러시아 총참모국 총정보국이라고 하죠. 총참모부의 총정보국 해커들을 이렇게 그 북한은 보면은 이 사이버 공격을 국가 차원에서 제재하려면 국가 대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다고 보고 개인을 특정해서 공개 지명 수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이제 이 국가 지원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아직 경제 제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미국이 아무튼 상당히 그 기술이 앞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제 넘어가고요. 근데 우리가 북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또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그래서 중국몽, 강국몽 이 부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미중 기술 패권의 핵심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기술입니다. 기술 패권이 되고요. 중국 제조 2025 이 입장차가 상당히 커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 전산망에 침투해서 비밀을 빼돌리는 해커를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나 혹은 중국 군이 이런 해커들을 지원해서 미국의 영업기밀 혹은 또 군사기밀들을 빼돌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쟁점들이 있습니다. 쟁점이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5G거든요.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이제 미국을 따라가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가하느냐. 사실 반도체 말고는 중국이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물론 앞서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5G 같은 경우는 중국은 통신사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단일 국가로 독재 국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아주 그 타이트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통신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전력 관련 회사가 6,500개거든요. 그런 회사들
통제하거나 이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 인프라가 상당히 그 취약합니다. 취약하니까 5G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앞서가니까 하웨이를 제재를 하고 미국은 바로 이제 6G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중국이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지금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지금 워낙 수요가 많은 쪽이라서 뭐 이게 단기간 뭐 5년, 10년 내는 불가능하겠지만 그걸 넘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미 그 세계 슈퍼컴퓨터는 그 중국이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도 중국이 기술 특허 기술 쪽으로는 미국이 앞서가 있지만 지금 발전 속도는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기술보다도 체제입니다. 체제. 자유주의 국가냐, 이 사회주의 국가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하웨이 제재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웨이 제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018년 2월 FBI, NSA 이런 정보기관들이 하웨이 제품을 경고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의 하웨이를 배제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가 2016년 11월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전자기기, 디지털 기기에서 그 백도어가 들어있어 가지고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면은 저장해 뒀다가 3일에 한 번씩 중국 서버로 전송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연합을 2천억을 투자를 해서 중국이 이 부분을 지어줍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을 지어주고 거기에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해가지고 5년 동안 그 정보를 상하이로 빼갔다는 거죠. 이 르몽드지에서 2018년 1월 달에 이게 대서특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법으로 또 행정명령으로 하웨이를 옥죄고 있다는 거죠. 중국발 공급망 위협이 가시화된 게 이게 뭐 지금 최근에 2020년 11월 달에 육군 해강한 경계 강화에서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는데 이게 중국산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할 정도로 좀 답답하지만 이때 이제 이 촬영한 영상 정보가 중국 베이징 소재 인터넷 주소로 넘어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과 강에 CCTV를 설치한 내용들이 영상 정보들이 다 중국 베이징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설치하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기 전에 이런 게 발각돼서 다행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의도적 실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호주, 인도 막 여러 그 납품 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되거나 정보 유출 시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현주소입니다. 이 비국가 행위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이 국가 행위자가 해커 집단 활용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행위자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문 해커 집단을 암암리에 활용할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암암리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는 아주 공공연하게 해커 집단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은 테러 범죄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쟁, 테러, 범죄 이게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게 사이버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통적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통합방위법이라 이런 모든 개념 자체가 이게 전통적 개념, 이런 개념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판문점 선언이죠. 판문점 선언 보시면은 4월 27일입니다. 2018년.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했습니까? 사이버 공간 공격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루 악성 트래픽이 165만 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하루에 165만 건. 그 중에 거의 90%가 북한 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공격보다는 그런 이제 교란적 공격보다는 뚜렷한 실리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첩보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첩보 수집, 정보 수집과 암호화폐 거래소, 뭐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런 금전 탈취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그 사이버 공격력이 점점 강해지는, 인터넷도 안 되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할까? 첫째가 전략적 우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거든요. 세계 최강의 사이버 전투력 확보를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찰총국 아주 적극적으로 사이버 전사, 물론 이제 우리 외부에서는 사이버 전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정보 전사라고 하거든요. 그 정보 전사에 대한 대우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이죠.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사이버 전사, 조기 양성, 특별 대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공격 대상도 있잖아요. 공격 대상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말도 하고 한글도 제대로 알고 한국에 또 잘 갖춰진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가 역설적으로 이게 아주 실질적인 공격 무대 이런 게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9년 4월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처음 이제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립 배경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보시면 국가 간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이 사이버상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각국은 사이버 역량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 전력으로 인식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인력 육성, 조직 확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국가 간 사이버 역량 경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데요. 이 사이버 공격 억제하겠다. 대규모 공격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 포괄적 능동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 이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요. 사이버 공격이나 방어, 공격 방어. 지금 이제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의 개입해서 막아낸다. 이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이제 인간이 진화입니다. 지금은 한 요 정도 와 있죠. 스마트폰 보고. 이제는 이제 가상현실.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결국은. 전쟁도 사이버 공격 방어도 다 로봇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40분이나 저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지라 토론 중심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발제해 주시는 설명을 위주로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그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 테러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정말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의 양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브리핑 들어보니까 2019년 4월 우리가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 역량 체계를 갖춘 건데
실제적으로 사이버 위협은 언제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위협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2019년 4월이거든요. 그 갭이 무지하게 길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보니까 무슨 뭐 은행도 털리고 그러는 건데 여태까지 왜 이런 그 입법이라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전문가들이 대응이 늦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겁니다. 평소에 우려하던 거를 갖다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뭐 우리가 어릴 때 그 태권 부이 그래갖고 이제 로봇들끼리 싸우잖아요. 우리 로봇하고 뭐 그런 정도까지 가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적대적으로 이제 정보 탈취가 시작되고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고 이런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원전을 뭐 해킹해갖고 터뜨렸다든지 아니면 무인차를 갖다가 이용해서 뭐 이 저 공공기관을 뭐 폭파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제는 드론도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순간 사이버 공간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걸 선전포고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총 한 방 쏜 걸 갖고 봐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고 내가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중국, 북한으로부터 적대적인 그런 사이버 접속이 무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방지해야 될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맹들도 많고 그래갖고 법조계도 그렇고 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갖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야 이게 심각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위로 갈수록 잘 몰라요. 결정은 또 윗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오히려 이거 이제 고위직을 상대로 이런 강의를 계속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은 2019년 4월에 이제 사이버 안보 전략이 그때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이제 조금 늦은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 딱 10년, 19년이면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유엔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사이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국에서 사이버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각국에 계속 그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온 해부터 미국의 가장 강력한 위협은 해킹이라고 못을 받고 그때부터 강화시켜 나갔어요. 그게 2008년이죠. 200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늦느냐? 10년이 늦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여기서 그냥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보고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주적이 없어요. 주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피지기를 합니까? 북한이라고 주적을 딱 잡아야죠. 안 그러면은 한반도 주변국 무서운 이웃들 가로 열고 북한, 중국, 러시아잖아요. 근데 주체가 없어요. 주체를 싹 빼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안보 전략서 맞는지 이런 생각이 참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하는 그곳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입니다. 국가안보실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걸 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65만 건씩 악성 트래픽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대적 북한이나 중국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전 같은 부분을 뭐 해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많이 있었고요.
이미 2010년 전에 10년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악성 코드,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를 그 이란 핵과학자를 통해서 USB를 통해서 안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가 오작동하게 만들죠. 근데 그때 재미있는 부분이 그 오작동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예 파괴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오작동을 해도 서로 몰라야 되잖아요. 몰라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면서 그 변종 악성 코드가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감염이 돼서 벨라루스에 있는 보안기업에서 그걸 발견해내요. 그래서 거기서 스톡스넷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고, 그래서 이란은 그 원심 분리기 한 20%를 거기서 완전히 날려버리거든요. 그거는 이란의 핵 그 개발을 최소한 2, 3년 이상 지연시켰다는 그런 그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공격들은 사이버 공격도 그렇고 뭐 드론도 마찬가지죠. 드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드론에서 미사일을 폭격을 하지만 그걸 조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 네바다 기지에서 작전을 합니다. 드론은 시칠리아라든가 그쪽 사우디라든가 여기서 떠서 중동으로 가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명살상이라는 게 로봇을 이용하면은 인명살상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채팅창으로 지금 질문 두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북한 사이버 공격하는데 북한의 그 네트워크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 이천표 선생님이 질문 올려주셨고요. 또 홀롤로 선생님께서 이제 이 대처 방안으로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천표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북한의 그 뭐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북한은 인터넷망이 그 인트라넷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형편없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위직 몇 명, 그 정찰총국 정도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북한 해커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그 활동을 합니다. 지금은 또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쪽 국가에서 지금 사고를 많이 쳐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 잡으러 다니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을 제한을 할 수는 있죠. 예. 이건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액세스 포인트 같은 경우 특히 공공 쪽이라든가 이런 그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이트에 연결을 하려면은 그 액세스 포인트를 줄이면 되거든요. 줄여서 특정 포인트로 통해서 주요 기관에 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수,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공격을 하려면 수비 전력의 3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한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게 3배 대응을 자원을 동원할 수, 북한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게 3배. 제가 잠깐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뭐 사람이 많다고 공격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이제 그 딥러닝이 수준이 완전히 올라가기까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나온 바로는 북한 전력은 약 6,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5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북한은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해요. 아까 그 김진혁이라고 라자드루스 멤버가 FBI에 수배됐잖아요. 그 친구도 김책 공대 출신이거든요.
예, 거기는 전부 다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 수재들입니다. 수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체 뭐 6,500명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그 네트워크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준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수재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는 게 위험천만하죠.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몇 명이냐? 사이버 사령부 몇 명, 뭐 어디 몇 명 말하고 싶은데요. 막 쪽팔려서 말하기가 싫어요. 진짜 국가 기밀이고 싶습니다. 국가 기밀이고 싶. 정말 처량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제 보안 기업들이 이제 실력 있는 보안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아까 선생님 성함을 모르겠는데 왜 그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호기심만 좀 가지다가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이런 그 사이버 안보나 사이버 보안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밀번호 좀 길게 하는 거. 진짜 비밀번호 길게 하셔야 돼요. 한 자릿수가 뭐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자리 정도 하거든요. 비밀번호 좀 길게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그리고 아니 그 외에 뭐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비밀번호 길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알약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업데이트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일 왔을 때 뭐 URL 뭐 이상 왔을 때 클릭 안 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이 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미래 세대가 걱정된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대처를 잘하고 있으면은 우리 뉴스에 뭐가 터졌다, 뭐 이런 뭐가 떨렸다 이런 게 요즘 기사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북한이 뭐 했다는. 그래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걸 아주 잘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이버 전문 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또 알고 싶다. 사이버 전문가 양성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저도 여기 관여를 했지만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가 1년에 30명씩 이제 들어와서 30명씩 지금 제대해서 지금 중위 되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육군 사관학교처럼 사이버 장교로 인간을 해요. 사이버 장교를 인간을 하는데 그 친구들 수준이 거의 0.1% 되거든요. 대입 성적 0.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 친구들 다 100% 서울대 갈 수 있는 친구들이고 뭐 다 과학고에서.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고등학교 3년에 졸업한 친구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2년 만에 졸업하고 다 와서 그렇게 지금 사이버 전문가가 또 국가적으로 키우는 부분은 그렇게 키워 나가고 있고 또 각 정보보호학과가 조금 이제 좀 생겨서 지금 기업에 이렇게 다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양진석 선생님 짧은 질문 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김원식 선생님하고 이천표 선생님께서 채팅창으로 2가지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동안 채팅창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주세요. 아니요, 예. 잠깐만요, 교수님. 양진석 선생님께서 지금 의견을 주실 시간을 잠깐 드려야 돼서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남북한 관계에서 사이버 전쟁이 불가피하다 하면은요. 예. 불법, 국제 정치에서 불법 합법을 전쟁 개시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사이버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북한을 사이버 공격을 해서
김정일 정권의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을 예, 우리나라는 그 사이버 작전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에 생겨서 지금 이제 11년째 지금 그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전문 요원들도 있고 또 그 부사관들도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인력을 지금 대폭 양성 충원을 하고, 우리나라는 뭐 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인재들이 많아서 그 대폭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지금 주로 이제 그 대응 차원이고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열악해서 공격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다 수작업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는 뭐 전부 오토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다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인 게 북한과 남한의 그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인 게 핵과 사이버다. 사이버 공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랜섬웨어는 북한이 그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장난을 많이 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이걸 뭐 국가적으로 해결한다? 글쎄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랜섬웨어는 뭐 우리 개개인이 그런 부분 악성 코드, 랜섬웨어도 악성 코드거든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되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비밀번호 길게 하고 하는 것밖에 없고, 국가에서는 랜섬웨어를 빨리 포착해서 패치 프로그램을 빨리 그 보안 기업에다가 빨리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서 우리가 PC 쓸 때 자동으로 랜섬웨어를 걸러주는 부분이고, 북한은 랜섬웨어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많은 나라에서 랜섬웨어로 락을 걸어가지고 돈을 달라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여러 번 걸렸잖아요. 뭐 여기 어때라는 숙박 앱 같은 경우, 또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이 뭐 회사를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2,666만 건을 빼갔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비트코인을 30억을 달라, 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랜섬웨어를 뭐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피해자는 아직도 그냥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죠. 예. 우리는 메가피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 시만텍이라든가 메가피 이런 부분을 뭐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보안업체보다는 외국 업체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모든 게 글로벌이잖아요. 지금 해킹이 뭐 북한이 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뭐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혹자는 저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격하면서 북한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으로 있다 해가지고 중국이 공격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도 이렇게 좀 덩치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안 회사들도 열심히는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규모가 메가피라든가 이 시만텍 같은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 매출 다 합치면은 시만텍 매출 한 10%도 안 될걸요, 아마. 그 정도로 우리나라 보안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네. 여기 랜섬웨어 걸려서 엄청 고생하셨다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비밀번호 길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돌리는 거,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이거요. 한 3개월 정도마다 USB에 또 백업을 해 두십시오. 그 랜섬웨어 방어는 이게 최고입니다. USB.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질문 주신 또 의견 주신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해 그 연휴 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 강연 공지만 살짝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진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겸임 교수님을 모시고 기회균등 개념의 적절성,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회균등은 능력을 강조하며 모든 이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으나 진보주의 학자들로 인해서 이념이 확장되면서 무분별한 평준화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이나 대학교 진학의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방안들이 대졸 실업자를 오히려 급격히 양산하는 점, 이런 등 기회균등 개념의 무분별한 확장은 가정의 자율성을 해치고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균등의 개념이 진정 무엇인지를 살펴볼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편안하게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